안녕하십니까. 그지가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항소심 판결문을 제가 드디어 입수를 하였습니다. A4 용지로 342페이지입니다. 1심 판결문이 A4 용지로 617페이지니까 항소심 판결문의 분량은 그 절반쯤 됩니다. 이로써 대통령 사건에 대한 정리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원의 판단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사건의 전체 내용에 대한 정리가 이제야 끝났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거짓과 진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검찰이 그리고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한 18가지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일입니다. 검찰이 18가지 혐의라고 발표했으니까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언론에 간접적으로 보도되긴 했지만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놓은 사건들 사안별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르 및 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행위. 둘째, 삼성그룹의 승마 지원 혐의. 셋째, 삼성그룹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2천만 원을 지원한 혐의. 이 돈은 장시호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넷째, 롯데그룹에서 K스포츠재단에 70억을 냈다가 돌려받은 혐의. 다섯째, SK그룹에 89억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 여섯째, 문화예술계 좌파 성향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 즉 블랙리스트입니다. 지원 배제 혐의. 일곱째, 현대자동차 그룹의 납품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게 KD 코퍼레이션이라는 그 중소기업, 그 회사 관련입니다. 납품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발주를 요구했다는 혐의. 여덟 번째, KT 한국통신의 직원 채용 강요 혐의. 아홉째, GKL 그랜드 코리아 레저, 일종의 카지노 회사입니다. GKL의 장애인 펜싱팀 창단 요구 혐의. 열 번째,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사퇴 강요 미수 혐의. 11번째, 하나은행 지점장 이상하를 본부장에 임용토록 강요한 혐의. 12번째, 최수원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그러니까 사안별로 따지면 총 12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하고 특검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그리고 롯데와 SK그룹의 경우에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직권남용, 강요, 뇌물 이 3가지 혐의를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 혐의 수가 18가지나 되는 겁니다. 자, 이 18가지 혐의에 대해서 검찰과 특검이 작성한 공소사실, 그러니까 범죄 혐의죠. 공소사실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공소사실에 대해서 1심의 김세윤 판사와 2심의 김문석 판사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그리고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과연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 그걸 수사 기록을 근거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공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정호성 비서관이 최수원 피고인에게 누설했다는 이 공무상 비밀. 자, 여기에 그러면 정호성 비서관이 최수원에게 어떤 식으로 누설했느냐? 공용 메일입니다. 그레이트팍 1819라는 거하고 GC9876이라는 지메일입니다. 공용 메일. 한 메일을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한 공용 메일입니다. 이 공용 메일을 통해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그 캠프에서 소위 여러 사람 최소원도 있고 이춘성도 있고 김희종도 있고 김만수도 있고 여러 사람에게 공용으로 보낸 내용. 그게 공무상 비밀이에요. 그게 공무상 비밀 뭐냐?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어야 공무상 비밀입니다. 공용 메일을 통해 가지고 캠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낸 그 이메일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봐도 이게 공용 메일을 사용했다는 사실 이게 없습니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할 일은 뭐냐? 대통령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저항운동을 펼치는 일입니다. 항소심 선고가 8월 24일 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항소심 선고 끝나고 난 뒤에 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하는 여부가 이제 상고장 제출입니다. 상고장은 종이 한 장짜리입니다. 그게 상고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만 쓰면 되는 것이고 그 한 두 달 후에 이제 상고 이유서 내가 이런 이유로 상고합니다 하는 상고 이유서는 나중에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고장은 항소심 판단이 있고 일주일 안에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재판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징역 25년형이 확정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징역 25년형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왜? 검찰이 상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자 3승의 승마뇌물 액수에 대해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의 2심에서는 승마뇌물 액수가 36억이다. 근데 김문석 부장판사는 대통령 사건에서 70억이다 하고 늘려놓은 거예요. 자, 결과가 다릅니다. 뇌물 액수가.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반드시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검찰이 상고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법원이라는 하는데 뭡니까? 대법원은 사실 재판을 하는 데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1심하고 2심의 판단이 법률적으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사실관계에서 이런 오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피는 곳이에요. 법률심을 하는 곳입니다. 그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상고장 접수를 하고 그리고 판결 기일만 정해가 판결만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경우에도 민감한 사안,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개 변론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강통제 폐지, 또 통진당 그 이적성 여부, 그걸 최종 판단하기 전에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을 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개 변론 사례를 적극 활용해서 대통령 사건의 진실을
대법원의 법정에서, 공개된 법정에서 밝혀보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독단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동안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거짓과 진실을 도와준 판사 출신, 그리고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저에게 조언한 방법입니다. 공개 변론이라는 기회가 있다. 그 변론의 장을 적극 활용하자 하고 그분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권력이나 재물을 탐하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전문가로서 그냥 우리 사회에 예를 들어 은자라는 제가 표현을 쓰였는데 그냥 숨어서 은두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왜 그러면 저를 돕고 왜 지금 이거 공개 변론을 주장하느냐? 그분들 얘기 이렇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탄핵되어서 구속이 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동안에 자유 대한민국이 종북 좌파 세력들에 의해 휘둘리는 것을 도저히 못 보겠다. 그래서 이제 저를 도와서 공개 변론 이 준비를 확실히 하겠다는 겁니다. 공개 변론 여기 참석할 이 대통령 변호인단, 제가 말은 대통령 변호인단이라고 썼지만 거창한 변호인단이 아닙니다. 그냥 소수 정예입니다. 전문가들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 그런 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대통령 사건의 핵심은 뭡니까? 뇌물죄 아닙니까? 뇌물, 단순 뇌물, 제3자 뇌물, 이 굉장히 헷갈리고 1심 판단 다르고 2심 판단 다르고 이재용 부회장 판단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물죄하고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할 생각이고, 그리고 저를 돕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미 전문가들을 저한테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꼭 모셔야 된다. 그분들은 대법관도 지내시고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우파 인사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의문을 가질 거예요.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하느냐? 공개 변론이 열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 3개부가 있습니다. 1부, 2부, 3부. 각 부마다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대법원 전체, 대법관 전체 회의에 거기에 심리를 넘기는 거, 그게 전원 합의체입니다. 자, 보십시오. 김기춘 실장, 조윤선 장관 등이 연루되어 있는 블랙리스트 사건, 이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해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사건도 당연히 같이 블랙리스트 사건하고 병합해서 심리를 해야 됩니다. 또 대법원 박근혜 대통령 항소심에서 뇌물 액수가 이재용 부회장 뇌물 액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 승마 뇌물 사건도 결국은 전원 합의체 해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사건의 웬만한 것들은 모두 다 전원 합의체에 가서 다시 한번 대법관들이 이제 들여다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공개 변론의 기회를 달라는 요구, 이 요구가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은 대법원 재판도 피고인이 구속 상태, 불구속 상태라면은 대법원 재판은 몇 년을 끌어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라면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러면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됩니다. 6개월 안에 선고를 못 내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구속 취소,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구속 취소로 석방을 해야 됩니다. 문현표 장관이나 김기춘 실장, 그분들이 풀려난 것도
결국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구속 취소로 풀려나신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구속 만기일이 내년 4월 16일입니다. 내년 4월 16일. 그러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버티시기를,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이 앞으로 벌어지고 하면은 대통령께서 잘 버티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그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할 일은 뭐냐?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으로 작용한 게 태블릿 PC 아닙니까?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미디어워치 변희재 고문이 그 JTBC가 악의적으로 조작 보도한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히려다 오히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변희재 고문이 무죄다, 그걸 입증하는 그 일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워치와 힘을 합쳐서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미디어워치에서 최근 출간한 태블릿 PC 조작 진상규명 백서 하나 이 책자를 발행했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지금 열심히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한 내용하고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변희재 고문의 재판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그걸 지금 연구 중이고 같이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서 그동안에 혼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 제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워치 소속의 젊은 기자들하고 제가 수시로 상의를 하고 그리고 취재도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워치하고 그리고 제가 이 취재한 내용, 그 내용은 거짓과 진실 이 유튜브하고 그리고 미디어워치 채널을 통해서 다 공개할 겁니다. 미디어워치와 연합해서 태블릿 PC의 진실을 제가 밝힙니다. 네 번째로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시작된 2016년 9월부터 언론에 보도된 허위 기사들, 그 쓰레기 기사들을 싹 정리해가지고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창에서 사라지게 하는 일입니다. 네이버나 구글 검색할 때 그런 기사들이 떠 있으면은 이 사건 내용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 네이버나 검색창에서 다 사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작업을 제가 그동안 혼자서 해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항소심 판결이 나오니까 참 젊은 사람 일부가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대 젊은이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돕겠다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의 그 열의, 그 의혹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검찰 수사 기록, 재판 기록들 그걸 제가 다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 언론에 보도된 기사부터 일단 다 봐라. 그리고 그 기사가 왜 허위 기사인지 증거는 검찰 수사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걸 제가 지금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하고 상의를 해본 끝에 좋다, 1번 타켓으로 허위 기사를 잡는 1번 타켓으로 한겨레 신문의 허위 기사들 그것부터 공개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를 돕겠다는 이 젊은이들이 현재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그 허위 기사들을 골라내고 분석하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면은 젊은이들의 시각입니다. 저같이 나이 든 사람 말고 젊은이들의 시각에서 카드 뉴스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드 뉴스나 아니면 소책자
뒷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소재책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지하철 같은 데서 보다가 그냥 자리에 놔두고 또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많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자. 그렇게 대충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의혹만 있지 사실 진실, 그리고 왜 진실이 아닌지 일단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에비던스,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걸 증명, 프루브를 해줘야 됩니다. 증명을 해주면서 젊은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데 약간 그리고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오려면 약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묵묵히 젊은이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 진실을 알리는 작업, 그리고 허위 기사들 대청소 작업, 그것도 시작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탄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불만을 갖게 하니까 일부이기는 하지만은 젊은이들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 진실을 밝히는 작업 끝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